네, 이번 시간에는 지식공공외교의 하나인 한국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식공공외교를 얘기할 때 첫 번째로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교정하고 또 한국에 대한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급이라고 그럴까요? 한층 높아진 것으로서 한국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학의 지능 및 한국어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외교부가 얘기하는 지식공공외교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한국학 지능 및 한국어 보급 확대 어떻게 하느냐? 크게 네 가지로 외교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외 한국학 맞춤형 지원, 두 번째가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 육성, 세 번째가 해외 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 네 번째가 해외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진흥기관 협력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는 기관에 대한 지원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국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번째로는 한국어와 한국학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네트워크화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학, 도대체 한국학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 한국학, Korean Studies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학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뭐 통일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학이라는 것의 발전 과정을 볼 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학으로서의 한국학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이고요. 세 번째로서는 인터디스플리너리, 그러니까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한국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학으로서의 한국학.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중심으로 체계화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한국 중심으로 체계화되는 것은 꼭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도 국학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중심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냉전시대 때 있었던 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것이 국학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 그러니까 냉전시대까지 이 국학 중심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구 국가들 중심으로 있었던 것인데요. 어떤 특정 지역에 외교관을 파견하거나 또는 그 지역을 알기 위해서 식민지를 하거나 이럴 때 지역학으로서의 특정 지역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적인 측면,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비교할 수도 있겠죠. 가령 동아시아학이 있으면 동아시아학에서 동남아, 동북아도 있을 것이고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발달을 했고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학, 한국 역사도 알아야 되겠죠. 한국 문화도 알아야 되겠죠. 주로 인문적인 측면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들은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체험함으로써 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지역학적인 것도 있지만 특히 학문적으로는 학제적 연구라고 하는 인터디스플리너리 스터디스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것 이외에도 사회과학적인 것, 그리고 각 분과 학문에서 예를 들면 인류학에서 한국을 바라본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학에 있어서 한 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학, 지역학, 그리고 학제적 한국학, 이 세 가지랑 공공외교에서 얘기하는 한국학은 조금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공공외교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어와 대중문화 위주로 되어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 좋다, 그 관심은. 그렇지만 이 관심이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다. 한국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한국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외교에서는 한국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얘기했죠.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것, 또 하나는 한국 전공자를 양성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한국학이라는 것, 여전히 정의가 뭔지, 목적이 뭔지, 연구 범위가 어떤지, 대상이 어떤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서 되기는 아직까지는 모색 중에 있다. 이것을 한 연구자는 한국학은 연구자와 역사적 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협소하게 정의되는 변화를 겪어왔으며 한국학의 개념 정의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듯하다 하고 2010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도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공외교랑 연결된 한국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범위가 굉장히 좁다고도 할 수 있죠. 한류가 확산됐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K-팝, K-드라마.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상품들도 소비하죠. 한국도 많은 사람이 방문하죠. 한국어도 많은 사람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지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나타납니다. 1990년에 약 27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96년에, 6년 만이죠. 10배 넘게 370만 명으로 급증했어요. 2000년에 530만 명, 2005년에는 600만 명, 2012년은 1110만 명, 2019년 코로나 전이죠. 175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90년에 27만 명에서 2019년에 거의 2천만 명에 육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국 관심이 높아졌어요.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관심 가진 사람들도 높아진 거죠. 우리가 영어, 토플 있지 않습니까? 토익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토픽이라고 해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들, 재외국민들 대상으로 한국어 시험이 있는데 이게 1997년에 시작했습니다. 응시 인원이 그 당시 4개국 2274명에 불과했는데 2019년에 83개 나라에서 37만 5,871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우리가 제2외국어 하면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프랑스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어, 일본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된 나라가 2008년에 5개 나라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39개 나라가 제2외국어로 채택했고 제2외국어로 채택해서 가르치고 있는 기간이 1669기간에 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뿐만 아니라 그럼 한국학을 제공하는 데는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한국학을 제공하는 해외 대학 수도 마찬가지로 2007년에 638개에서 2022년에는 1408개로 엄청난 숫자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가 보급시키기 위해서 세종학당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 세종학당 만들어서 이제 2012년에 43개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244개로 증가합니다. 2022년에는 84개 나라에 244개소. 국가는 2배 정도지만 장소는 6배 정도 증가했어요. 10년간.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지역별로 보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동북아시아 중심입니다.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이지만은 지금은 점차 유럽, 북미, 동남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곳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 중남미 같은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 한국어, 한국학을 지원하기 위한 이것은 뭐 꼭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차원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한글에 대한 것을 위해서 국어 기본법을 만들게 되고요. 이 국어 기본법에 의해서 세종 학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를 좀 더 많이 알리게 한 거죠. 한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국학 하는 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외교를 위해서 외교부 산하의 국제교류재단에서 한국학을 하도록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곳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바뀌면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국학을 널리 하게 되면서 우리가 한국어와 한국학이라고 했고 또 하나가 네트워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뭐 사례입니다만은 2021년 11월 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러시아의 튜멘, 우랄 뭐 이런 데에 있는 지역들의 대학에서 한국학 순회 특강을 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022년 8월 15일 날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전국 한국학 대회가 열렸고 35개 대학의 교사가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한국학을 하는 대학이 35개나 되는 것이고 그 대학들의 교수, 교사들이 다 참여해서 네트워크화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대륙별 한글학교 교장, 회장들에게 국립국어원에서 KT처라는 것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가 2022년에도 8월 달에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학을 진흥시키고 한국어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학에 대한 지원, 그리고 대상으로서 한국 전문가 지원, 또 한국어 기관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해서 이 한국학, 지식공공외교로서의 하나의 틀인 한국학에 대한 것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